수출은 수출대로 안 되면서 설비 투자, 그다음에 가계부채, 소비 이런 것 쪽이 다 그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기만 보면 이제 금리를 못 올리죠. 네. 중국 경기의 회복 탄력성이 하반기에도 상반기보다는 좋아지는 거지 아주 급격히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경기, 교육제보다는 비교육제 중심의 경기 회복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도 우리나라 경제 회복이 무역 수지 개선이 조금 제한적일 거라는 거. 반도체가 회복돼야 뭐니 해도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좋아지고 또 수출도 좋아지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상반기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네. 디램 가격이 폭등하는 디램 사이클이 바로 그냥 하반기에 올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네. 자, 또 이분 모시고 깊이 있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죠. 마켓 허실실입니다.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최근에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지만 사실 원화만 보면 조금 오히려 완화됐지 않습니까? 원엔이 1000엔까지 같은 게 지금 뭐 950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화가 나름대로는 한 1, 2주 사이에 선방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제 그 하는 총재나 이런 분들은 조금 매파적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그 정도면? 그렇죠. 그 관련돼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하느니 어쨌든 뭐 3번째 연속 동결을 했는데 네. 경기는 안 좋아지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물가가 안정됐지 않습니까? 네. 물가에도 논란이 많죠. 네. 미국과 1대1로 그냥 비교하면 안 된다. 네. 실질 서민 물가, 체감 네. 물가는 지금 훨씬 높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은데 어쨌든 헤드라인 물가가 4.2에서 3.7까지 지금 네. 내려와 있는 네. 거고 3%대까지 그런 상태에서 무역 수지 적자가 좀 커지고 있고 네. 수출은 수출대로 안 되면서 설비 투자, 그다음에 가계부채, 소비 네. 이런 것 쪽이 다 그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문제 따지지 않고 경기만 보면 이제 금리를 못 올리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환율 시장에서의 네. 움직이는데 하는 총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75bp 1.75%포인트는 액면 그대로 자본 유출을 일으키는 건 아니다. 네. 이거는 맞는 말씀인 네. 것 같아요. 과거에도 1.75 이상 벌어졌을 때도 유출될 때도 있지만 유출 안 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벌어지면 금리 차가 벌어지면 무조건 원달러가 오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만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기로 조금 더 들어가는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앞서 말씀 나눴듯이 달러가 조금 약세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은 강보합 혹은 좀 일시적인 강세 기조로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의 통화들이 조금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한국 고유의 무역 수지 문제가 하반기에 조금 회복될 것으로 한은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중국 경기의 회복 탄력성이 하반기에도 상반기보다는 좋아지는 거지 아주 급격히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중국 경제 자체의 성장 엔진도 우리나라의 수출을 받아주는 그런 제조업 기반의 베이스의 그런 중국 경기의 확장이 아니고 내부 서비스, 음식료라든지 관광, 내수 소비, 그러니까 비교육제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경기가 확장된다면 중국 경제가 올해 한 5.2%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5.2% 성장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 주는 베니핏이 훨씬 더 적은 그런 상태고요. 세계은행도 지난 1, 20년간 세계교역 증가율이 연율 한 6%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1.6%로 떨어질 거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면서 각국이 이제 다 보복 소비를 하니까 좀 비교역제가 많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캐파가 남아 있고 기업들이 캐파를 지금 늘릴 정도로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왁자지껄 회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경기, 교육제보다는 비교육제 중심의 경기 회복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도 우리나라 경제 회복이 무역 수지 개선이 조금 제한적일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가 회복돼야 뭐니 해도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좋아지고 또 수출도 좋아지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도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상반기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네. 디램 가격이 폭등하는 네. 그러한 그 디램 사이클이 바로 그냥 하반기에 올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네. 냉정하게 봤을 때. 왜냐하면 전 세계 어쨌든 경기가 확 살아나는 국면은 아니거든요. 네. 미국 경제 성장률만 해도 올해 뭐 IMF가 1.6 봤는데 내년엔 1.1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전망한 네, 예. 국제통화기금의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더 낮다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전체가 내년까지도 좀 부진의 늪에서 쉽게 회복되지 못할 거다. 네. 지금 현재 전망으로서는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금 반도체 가격도 조금 개선되는 정도지 정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펑펑 터질 정도로 그렇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면 다시 이제 원달러로 돌아와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뭐 아주 뭐 1,400원 이상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정말 뭐 무지막지한 원화 약세는 아닐지라도 1,300원대 밑으로 아주 쉽게 내려오는 그런 그러니까 1,250원대에 매우 안정적으로 안착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한 1,200, 한 5, 60원에서 잘해야 위로는 한 1,320원 정도의 박스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움직임을 좀 보면 네. 저번에 그 달러 인덱스가 별로 움직이지 않을 때 원화가 굉장히 약세가 됐을 때 사실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되긴 했는데 다시 이제는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네. 상당한 압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화 쪽에. 네, 그래서 환율 시장이라는 게 뭐 정말 예측이 어렵지만 네. 저는 일시적인 달러 강세가 한번 있을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쉽게 말씀드려서 ISM 제조업 지수와 달러 인덱스는 상관관계가 거의 90% 되는데 네. 지금 뭐 다음 주에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예, 되지만 ISM 제조업 지수로 표시되는 미국 경제의 이제 온도죠. 네, 뭐 그게 꼭 ISM 제조업 지수만 쫓아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ISM 제조업 지수라는 이제 그런 비슷한 그런 미국 경제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달러 인덱스는 좀 비슷하게 연관성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한 47 정도 되는데 기준선이 이제 50이니까 이제 경기가 약간 나쁘다. 처진다.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저는 한 43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 내려가면 달러가 올라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반대로 이제 달러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네. 하반기 뭐 한 가을이나 겨울 정도에 이제 미국 경기의 체감적인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 경기가 이렇게 나빠? 이렇게 약간 놀라는 약간 긴장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국면에서 이제 달러는 바닥을 상투를 찍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그때 한 106 정도 이렇게 찍겠죠. 그때 원 달러는 이제 1,300원대 초반 이렇게 찍고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원 달러도 내려오고 달러 인덱스도 약세 쪽으로 조금 반전되는 그런 변곡점이 저는 이제 가을이나 겨울 정도 4분기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직 이제 6월이 안 됐으니까 네, 아직도 이제 한 분기 정도는 이제 조금 어수선한 환율 시장에서 어수선한 이슈들이 조금 남아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은 또 네. 다른 이슈로 네. 또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다시 그 한은 총재의 그 매파적 발언의 그런 배경이 지금 언뜻 봐도 경기가 엄청 나빠 보이는데 네. 또 물가도 낮아졌는데 어떤 의도에서 예, 뭐 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사실 한은 총재께서도 근원 물가를 얘기했잖아요. 네, 예. 미국도 사실 헤드라인 물가가 아니라 근원 물가, 네. 에너지와 곡물 가격 예. 변동성이 큰 것들을 뺀 네. 핵심 물가인데 우리나라의 근원 CPI, 근원 소비자 물가도 지금 4.0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은 3.7이지만 네. 근원 물가는 이제 아직도 4.0이고 4.0이면 사실 높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원 물가만 보면 금리를 동결할 수가 없는 상태죠. 아, 그런 문제를 얘기하신 거네요. 그리고 뭐 오늘이죠. 네. 오늘 밤에 미국의 PC 네. 네. 근원 소비자 물가가 나오지만
4.7 정도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직도 높습니다. 예, 아직도 높고 아까 연준 말씀드렸지만 올 연말에 연준이 보는 근원 PCE 물가는 3.6이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에 가서야 2.6. 그러니까 지금 목표로 삼는 통화정책의 목표로 삼는 근원 PCE 물가가 내년까지도 2.0에 도달하지 못하는. 네. 예, 근데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태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미국처럼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 것도 없고, 네.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닌데 네. 근원 물가가 이렇게 왜 높냐? 잘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왜 천천히 떨어지냐? 예. 이게 한 번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예.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게 올라가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걸 눌려놨다고 보는가 보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가스 요금이 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면 일단 음식점에서도 원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가가 올라가면 뭐 음식료 가격이 뭐 설렁탕 값이나 뭐 이런 육개장 가격이 안 떨어질 거고 안 떨어지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임금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 설렁탕 가격은 안 떨어지면서 왜 임금을 깎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방 경직성이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물가 걱정을 아직도 한다. 네,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딱 이틀 동안에 진짜 국내 국채 금리가 3년짜리, 10년짜리 둘 다 30bp가 올랐어요. 네. 사실은 이 얘기도 있었고 미국 국채도 좀 오르긴 했지만 사실 30bp도 오늘 더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 미국이 네. 올랐으니까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어제 그 금통위 끝나고 이제 Q&A에서 네. 어쨌든 한 번 인상은 네. 열어놓을 수 네. 있다라는 발언이 조금 트리거가 된 것 네,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번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금리를 이제부터는 안 올릴 거냐, 네. 아니면 이제 전략적으로 한 번 쉬어가는 거냐라는 네. 측면에서 좀 쉬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건 아니다.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네. 여운을 남겼던 부분이 국채 시장의 좀 금리 네. 반등을 촉발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표현이 절대로 올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 그게 네. 제 부탁이다. 네. 총재가 네. 이런 표현을 네.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좀 기술적으로 표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종료된 건 아니다. 음. 상황 종료는 아니고 여러분들 아직도 물가는 불안불안합니다. 네. 네. 근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올리면 혹시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이 올리지 않으면 거의 가능성은 사실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가 어제 끝났으니까 이제 네. 연말까지 4번 남았고 네. 미국은 5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5번 중에서 일단은 뭐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6월 14일 차기 FOMC에서 금리를 올릴 확률이 조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반반이지만 네, 조금, 반반이지만 예. 뭐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CPI와 이제 고용 지표 네.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고용 지표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만약에 연준이 올리면 6월이나 7월에 올리면 네. 그러면 200bp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준금리 차이가 네. 하늘으로서도 조금 못 참고 올리지 그러네요.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원달러가 사실은 원화만 굉장히 약세됐을 때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뭐 하느니 의지를 많이 보인 면도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한 번 더 가중될 수도 있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쌓인 얘기들 깊이 있게 많이 해주셨는데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숫자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네.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어떤 걸 또 중요하게 좀 보면서 다음 주는 대비해 볼까요? 예, 저는 이번 주부터는 네. 매크로 지표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매크로 지표보다는 기업 실적 지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국내 그리고 기업들. 네. 그리고 미국도 사실 매크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주가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하반기에 어쨌든 AI 쪽이나 혹은 나스닥의 성장주 쪽에서 더 큰 힘이 실리고 그런 기업들이 경기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기업 실적이나 실적 네. 가이던스를 발표한다면 네.
이런 쪽은 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멀티플 PER을 조금 높게 주려고 하는 네. 예, 기꺼이 PER을 조금 더 리레이팅 시키려고 하는 압력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경기는 둔화되는데 왜 주가는 강해? 네. 라는 퀘스천이 하반기 내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뭐 경기 지표가 너무 충격적으로 나오면 다 떨어지는 거죠. 자꾸 예, 이제 예, 떨어지겠죠. 예, 예.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뭔가 미래에 희망을 주는 그런 sek터. 마치 최근에 나스닥. 네. 네. 이쪽은 사실 정말 쏠림이 너무 강하고 이 쏠림적 현상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에는 전체 네. 시장이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런 불균형을 또 즐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매크로 지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이렇게 조금 흘리시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 실적, 네. 실적 가이던스, 아,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금 핫한 이 성장성이 매우 높은 주식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런 시장에서 시장 자체에서 힌트를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만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